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무역 장벽. 미국 정부가 예고했던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3일 오전 5시 바로 내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그 전에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 상대국의 각종 무역 장벽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내용은 7페이지에 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앵커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상호 관세가 이제는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선에서 이제는 원래 했던 그러니까 연간 나오는 게 무역 장벽 보고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상호관세에 앞서서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 이건 전략적으로 좀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역 장벽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어떤 무역 장벽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몇 가지 항목을 이제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쇠고기도 문제를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은 우리가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 네, 안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낙농업계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왜 안 하냐,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네. 비관세 장벽으로 꼬집었어요. 그래서 이 30개월 이상의 소도 수입하게끔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이제 보고서에 또 담겨져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제는 얘기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배기가스에 대해서 이제 규제에 대해서 너무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서는 이제 담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머플러 센서를 하나 교체해도 이게 인증 대상인지 보고 대상인지가 애매하다 보니까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으로의 어떤 수출을 하려고 해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관세 장벽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요, 다양한 7가지, 아까 7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가 이렇게 더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상호관세를 앞두고 이렇게 압박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미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좀 차지하기 위한 전략인 네. 것 같습니다. 국방 방산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절충 교역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절충 교역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래서 아까 이제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중 하나가 또 방산 쪽이었습니다. 네. 방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절충 교육을 문제 삼았는데, 절충 교육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무기 체계를 만약에 수입을 합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이제 미국에 있는 선진 그런 방산 기술을 같이 이전해 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오지 않겠다, 사지 어떤 않겠다. 일종의 관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관행입니다.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관행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제 무역을 했을 때, 교육을 했을 때에 당연하죠. 이제 좋은 무기를 수입을 하는데 큰 돈 들어서 수입해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그 기술을 우리가 같이 갖고 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바로 절충 교육이에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는 미국 쪽에서 콕 집어서, 좀 딴지를 걸었군요. 네, 그렇죠. 이거에 네. 대해서는 이제 $10,000,000, 우리는 이제 $10,000,000거든요. 한 네. 127억 정도 되는데, 요거 이상에 대한 방산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절충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왜 기술 이전까지도 요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비관세 장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연 이제는 이런 비관세 장벽 보고서에 이어서 상호관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일 새벽 5시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게 발표하자마자 바로 발효가 됩니다. 네. 과연 어떻게 이제 관세율이 책정이 될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공개한 이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상호 관세 세율을 매길 때 그럼 참고 자료가 되는 건가요? 저는 참고 자료를 할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어떤 외신에서 보도가 됐냐 그러면 이겁니다. 관세율이 이게 말 그대로 상호 관세면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나라마다. 그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한 20%의 일괄 관세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외신에서 나왔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다 일괄적으로 20% 관세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미 아시겠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은 25% 관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추가되는 건지 합쳐지는 건지 이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제 네, 발표만 네. 하는 거고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상호 관세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각각의 관세율이 달라질 거야라고 이제는 생각하는 쪽인데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이런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했던 이런 보고서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호 관세를 책정했을 때 하나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상대국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분명히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저는 정말 궁금해요. 과연 상호 관세가 책정이 되면 합산으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예외 조항이 있을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대응 전략도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세율이 16%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세율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 건가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고율 관세 피하기 어려울까요? 저는 분명히 피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일단은 16%에 대한 관세 같은 경우가요. 일단 우리나라는 뭐 자동차로 예를 든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10%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아니라 이제 세금을 매기고 있죠. 네네, 바로 세금. 부가세입니다. 네. 그래서 부가세 10%를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소 10%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는 10% 이상의 이제 관세가 책정이 된다 그러면 뭐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존에 얘기했던 품목 관세 플러스 이 상호 관세까지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거는 3일에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품목 관세는 이제 3일에 발표가 되는데 그럼 만약에 지금 예고된 건 25%인데 네.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상호 관세에서 10%가 맞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35% 관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과연 어떻게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할지 이제 관심사고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이게 나한테는 그렇게 피부로 안 닿는다 하실 수 있는데 이 관세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미국 쪽으로 갈 때 하나의 장벽이 됩니다. 그러면 수출이 안 되면 네.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제조기업에 관세 영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어본 거예요. 뭐를 네. 물어봤느냐? 우리나라의 2,000개 중소기업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 관세 책정이 당신들에게 한마디로 이제 제조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냐 물어봤더니 지금 39%는 뭐 미국 관세야 무관하다 우리 업종은 하지만 한 60% 되는 쪽에서는요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직접적으로 영향 준다 14%, 간접 영향권이 있다 46%로 응답하시면서 네. 전체의 60%는 나하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응답하셨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가 높아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중소기업들 마찬가지로 수출에 애로사항이 생기면서 돈이 또 막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네. 또 관세 우려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 트럼프발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말 타격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GDP의 90%를 국내 총생산의 90%를 교역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이제 끔찍하죠. 네. 특히 미국은요,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또 무역 교역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런 나라에서 우리 제품이 못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네. 지금 정치적 이슈 때문에 경제 이슈가 이렇게 눈에 싹 가려졌습니다. 네. 사실 만약에 정치적 이슈가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경제적 이슈가요 발칵 뒤집힐 이슈들이에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트럼프 관세가.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정치적 아젠다가 너무 세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 보시는데 지금 사실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거의 뭐 IMF 그 시절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많잖아요. 자영업자분을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또 달러도 벌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뭐 달러를 벌 수 없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수출이 둔화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교역 자체가 맡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보면 갈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가요 실제 이제 3일에 25% 관세가 지금 예고된 상태인데 이대로 만약에 변동 없이 관세를 들어온다라고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은 거의 한 34%까지 감소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34%면 그럼요. 왜냐하면 기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대미 수출 1위가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기준으로 보면 2위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3배예요. 미국 시장만 본다 그러면 그 정도로 자동차 업계는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실상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근데 자동차 안 팔리면 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거기 있는 협력업체들 2차, 3차 벤더들 줄 도상은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마 피부에 와닿을 수도 있다. 그래서 관세가요. 지금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3일 새벽 5시에 이제 발표가 된다. 그래서 3, 4일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날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현대차 같은 대기업도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대응카드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좀 특히 고통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뭐 대표적으로 또 예를 들어 드린다 그러면 네,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31조를 투자해서 미국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네. 사실상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미국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다 공장 세웁니다. 더 증설할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 또 현대제철이 또 용광로를 또 만든다 그러죠. 제철소 만듭니다. 미국 쪽에다가. 그러면 미국 쪽에서 원하는 건 그거예요. 모든 걸 미국에서 다 만들어라. 그러니까 부품 마저도 미국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조립해서 팔아라. 우리는 조립 공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부품은 다른 나라에서 갖고 와서 조립만 우리나라에서 하느냐? 네. 원자재 모두 다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보통 공급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급망을 미국에서 다 해라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중소기업들이 미국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사실 공장 세울 수도 없는 여유고. 그러면 일감이 줄어듭니다. 국내에서는. 만약에 이대로 흐른다 그러면. 그럼 줄도산이 돼요. 진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그래서 가장 문제고 그래서 정부도 이거를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 미국과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하는데 워낙 완강하게 미국 쪽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 협상에 대해서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부담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바짝 긴장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 조치를 예고한 캐나다 등의 다른 나라처럼 좀 강하게 반발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네.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왜 강하게 얘기하냐면 네.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를요, 미국도 캐나다에서 많이 사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많이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요. 쥐고에는 좀 패가 있다고 네, 보거든요. 패가 있다 보니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이 네. 있어요. 그리고 미국산 위스키도 많이 사 먹고, 네. 그다음에 미국산을 또 많이 사실상 이제는 사주기도 하고, 에너지도 공급하기도 하고, 원재료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사실 강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캐나다는. 그런데 우리는 안 우리나라는 되나요? 좀 다르죠.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는 뭐 무역뿐만 아니라 사실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이제는 의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제 딜이라는 거는 교역이라는 거는 상황을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사실상 우리가 강하게 요구할 수 없는 사실상 그런 안타깝지만은 그런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그렇기 때문에 살살 달래주면서 우리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랬거든요. 살살 달래주면서 그때 지혜롭게 풀어낸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달래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대행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제였죠. 어제 아마 네. 그 총수들과 같이 만나서 사실 TF를 이제 텍스포스를 만들어서 이 어려움을 이제 같이 이겨나가겠다. 그래서 한 총리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이제는 재계 총수랑 얘기가 나눴는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어려움을 같이 좀 이겨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제안보전략회의 TF회를 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 만났어요. 삼성, 삼성, SK, SK, 현대, 현대, LG 총수 다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총수들을 다 모아서 얘기 나눈 거거든요.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잘 만났고 네. 지금 재계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증설 해가지고 이번에 네. 준공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일단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은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일은 이제 했는데 이제 정부의 도움이 네.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네. 그냥 돌려서 얘기했는데 상호 무역은 그러니까 무역은 결국에는 나라와 나라가 만나서 하는 영역이다. 그 뜻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얘기 좀 해달라 이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인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 나눴던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 등도 좀 보복 조치에 나섰고 EU도 맞대응 예고에 나선 상황인데요.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 상황이 먼저 안정돼야 우리나라도 좀 나은 길로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벚꽃 추경.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추경이 좀 급했던 상황이긴 한데 또 최근에 산불 피해가 좀 극심했던 탓이 있기 때문에 네. 더 플러스가 된 게 있겠죠? 그렇죠, 뭐 이제 산불 추경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는 추경이 네. 사실 좀 재밌는 게 정부는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추경 없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는 추경해라 민간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추경해야 된다. 추가 경정 예상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작년까지만 해도 추경 없다 얘기하다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오히려 정부가 지금 추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추경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30일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10조 추경. 근데 이제 10조 추경이긴 한데 벚꽃 추경. 그러니까 이제 4월에 이제 하는 4, 5월에 하는 추경을 네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벚꽃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재난, 재해 대응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AI, 그다음에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가 민생 지원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세 가지 때문에 10조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많은 대외 보고서들이 한 10조 정도 추경하는 게 맞다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는 아마 10조 원의 예산을 이제 잡아놓은 것 같고요. 추경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추경은요 여야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추경이 들어가기 앞서서 여야 합의가 돼야 돼요. 사실상 맞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권에다가 빨리 합의를 모아달라. 이게 추경은 편성은 누가 하냐면 바로 네. 정부가 합니다. 추경안을 이제는 정부가 만들고 이게 이제는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할 건 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추경안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시행 공고를 바로 이제는 정부가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여야가 합의가 돼야지만 사실상 이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만나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 정치 상황이 네. 지금 여야가 만나서 뭐 할 그 분위기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벚꽃 추경이 될지 좀 의아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감대를 이룬 분야부터 논의하자며 벚꽃 추경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민주당은 좀 내수 지원에도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면서 35조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평론가님께서는 매번 좀 빠른 추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 아닐까요? 정말 빨리는 해야죠.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이게 네. 좀 해야 됩니다. 사실 맞습니다. 추경은 저는 작년 때부터 계속적으로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은 정말 필요하고요. 본 예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추경을 통해서 뭐 산불에 대한 민생 지원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미래의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민생 현안이거든요. 그 민생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도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여당 쪽에서는 10조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야당 쪽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자료 화면도 나왔지만은 35조 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이 35조 원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 이미 밝혔어요. 이 추경안에 대해서 23조 원이 책정된 민생회복 예산이거든요. 이 민생회복 예산에 그 유명한 소비 쿠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시겠지만 1인당 25만 원의 소비 쿠폰을 주겠다라는 거야. 요 예산이 13조 1천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민주당 아니에요. 이게 네. 추경안이. 그래서 25만 원의 추경 소비 쿠폰을 줘서 내수 살리게 나서겠다라고 하는데 또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여당이 절대 반대를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줄다리가 되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당 대표의 인기를 위한 추경안이다라고 해서 여당 쪽에서 반대하는 거고 야당 쪽에서는 사실상 왜 이게 안 되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게 10조 원 가지고는 사실상 추경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민생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라고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네.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금 추경안이 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민생 지원인데 둘 다 똑같아요. 여야나 지금 민생 지원을 외치고 있으나 정말로 민생 지원을 원한다 그러면 뭐 합의가 빨리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양 당에서 요구하는 그 규모의 차이가 좀 상당하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안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나요? 35조 원이라는 규모가 없어서 좀 쉽게 오는 예산안의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안이나 그 야당안이나 네. 국채는 필수적이다 지금 네. 상황입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 더 발행하느냐의 문제지 두 안 모두요. 사실상 국채 발행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아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우리가 지난 해에 남아있던 사실상 세수를 좀 쓰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잉여 자금이 과연 세계 잉여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지금 뭐 여당 안으로는 한 2조 원 정도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세계 잉여는 뭐냐 그러면 이게 지난해 썼다 남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잉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뭐 2조 원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것도 가지고 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당 안에 야당 아니나 어쩔 수 없이 네. 제가 봤을 때는 국채 발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규모의 차이일 뿐이고 그래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게 되고 이게 빨리빠르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예산은 이렇게 좀 잡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추경 편성이 지연되면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왜 네. 그러냐면 지금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왜 지금 뭐 길거리 나가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이게 사람이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활기가 떨어졌어요. 이 경제적으로 봐도 이제 활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집에서 안 나오십니다. 아끼고 외식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되게 한산하게 되는 부분도 있겠고 이제 지갑을 안 여시죠. 왜? 돈이 없어서가 안 여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 쓰시는 거거든요. 좀 아껴야 된다는 심리가 네. 좀 확산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경제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네. 아껴야 된다는 그 심리가 있어요. 항상 불안기에는. 그래서 지갑을 안 여세요. 대표적인 게 일본이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이 돌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추경을 통해서 사실 소비 위축되어 있는 걸 풀어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추경이에요. 그래서 네. 추경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빨리 추경을 통해서 내수 진작에 나서야 된다. 통화량을 좀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생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AI 이미지 생성 열풍. 챗 GPT의 하루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120만 명을 넘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용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신규 이미지 생성 AI 모델 덕분인데요. 평론가님은 해보셨나요? 했습니다. 저도 해갖고 저희 와이프 사진을 네. 요즘에 사실상 일본 애니메이션 쪽으로 많이 받고 있었는데 저는
미국 애니메이션. 어떤 애니메이션인가요? 미국 애니메이션 디즈니. 심슨이나 뭐 디즈니. 심슨 아니고요. 디즈니화에서 네. 그 화풍으로 한번 만들어서 가족톡에다 올렸더니 이게 뭐냐고 놀래더라고요. 모두들 좀 반응이 좋지 않나요? 네. 뭔가 동화 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네. 근데 실제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지금 이제 앞에 보고 있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죠. 지브리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유명하죠. 요즘 유행한 드라마의 한 포스터 맞습니다. 장면을 그대로 좀 지브리화 시켜서 네. 변환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유명 가수죠. 윤종신 씨의 윤종신 모습이요? 씨의 이제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서 올려서 네. 또 화제가 됐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은 뭐 지금 보면은 다 나오고 있죠. 이게 오른쪽으로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시죠? 민희진 네. 대표의 아마 민희진 대표. 그 지브리 스타일이고 뭐 네. 가운데는 손흥민 선수잖아요. 소니죠, 소니.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방시혁 의장. 이제 근데 좀 실제 방시혁 의장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는 스타일로 이제는 바꾼 케이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열풍이에요. 이렇게 본인의 사진이라든지 지인들의 사진을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네. 바꿔주는 게 재미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열풍인데 그러다 보니까 챗 GPT의 일간 사용자 수가 굉장히 증가됐다고 합니다. 지금 데이터 플랫폼 기업에 따르면요, 일간 활성자 수가 역대 최대라고 조사가 됐는데 이게 125만 명이라고 해요. 이게 27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챗 GPT에 접속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지난달 10일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명 정도 이때가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어섰고 이게 지난달 1일 기준으로 해도 79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79만 명, 80만 명 하다가 갑자기 이 애니메이션 멀티모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챗 GPT를 통해서 화풍으로 바꾸는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바꾸는 기술이 보여주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제 접속이 늘어났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보고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내 얼굴이 아니면 내 지인 사진이 이런 애니메이션화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챗 GPT 가셔서 사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앱 다운받아서 네. 깔아서 이미지만 올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브리 화풍으로 바꿔줘 이러면은 바로 그냥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재미삼아서 해보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는지 좀 비하하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담은 콘텐츠가 생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스튜디오 지브리의 대표작이죠. 사실 지브리 화풍은 참 널리 알려진 그 특유의 화풍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 저작권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화풍에서 AI 변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제 챗 GPT, 그러니까 오픈 AI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네. 분명히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디즈니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에 대한 화풍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거다. 네. 그럼 이거를 이제는 저작권에 대해서 허락을 맡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과연 이게 저작권을 허락을 맡아야 되는지도 이제는 이슈화 될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 문화청에서요 최근에 이제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거냐면 AI와 저작권 관련 가이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화풍이나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풍이라는 그렇죠. 것은요.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내드릴까요? 저도 이제는 학교에서 우리 네. 대학생들 가르칠 때 이런 퀴즈를 제가 냅니다. 어떤 네. 퀴즈를 내냐면 폰트는 저작권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연히 있지 않나요? 아니 없습니다. 없나요? 네, 글자체 스타일은 사실상 저작권이 없어요. 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애니메이션도. 근데 유료 화풍. 폰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운로드 했을 때 저작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프로그램 그렇군요. 저작물로 걸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서체 자체는 저작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 했을 때 그 상품이잖아요. 네. 그 상품을 무단으로 썼을 때 걸리는 거거든요. 네. 일본 문화청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화풍 자체는 저작권이 없다. 하지만 그 화풍으로 뭔가 만들어냈을 때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 아까처럼 우리가 그 아까 보면 지브리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직접적으로 썼을 때는 저작권에 걸리죠. 예, 그 작품을 썼을 때는. 네. 하지만 지브리 화풍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상 저작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문화청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작권법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자신 있게 지금 이 서비스를 발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일단 사용자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작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어차피 개인적 용도로 쓰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이렇게 해서 뭐 재미 요소로 하나에 쓰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나운서님의 허락 네. 없이 네. 사진을 갖고 와서 네. 그냥 그거를 애니메이션화해서 뭔가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는 예,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앵커님의 사진을 제가 썼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는 아마 사회적으로 아마 이슈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AI 시장 강자 오픈 AI 챗 GPT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AI 업계에서 좀 위치를 좀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필수 추경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AI가 미래의 먹거리를 좀 부상을 한 만큼 우리 정부도 당장 수익성이 없더라도 좀 관련 산업에 적극적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해야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챗 GPT가요, 좀 인기가 시들어갈 때쯤, 예, 그랬어요. 최근에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워낙 좋은 AI, 생성 AI가 나오다 보니까 딥시크도 나왔잖아요. 중국에 네. 있는. 그래서 좀 인기가 시들어갈 때쯤에 갑자기 이번에 멀티모달 플러스 챗 GPT 4죠.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이런 애니메이션 화풍도 서비스해 줬거든요. 일간 활성자 수가 팍 증가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작품들, 다양한 거기서 이제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I는요, 미래 산업에 정말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가 나서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접근하기가 이제 규모면이나 무엇보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다가 실패하면, 하다가 실패하면 그 손해는 누가 얻느냐? 그 시도했던 기업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짜 샘 올트먼이 오픈 AI의 CEO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자기의 그 개인 SNS에다가 오픈 AI의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 하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미지 생성하다 보니까 이제는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애둘러서 표현했는데 마찬가지죠. 그만큼의 GPU, 정말로 최첨단의 칩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그만의 투자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그 투자금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시장의 목소리입니다. 추경 통해서 아니면 정부 예산 써서 이런 어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든지 세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투자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주든지 해서 일단은 뭐 정부가 물꼬를 한번 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 안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에 대한 예산도 이제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우리나라만의 오픈 AI가 좀 하루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사실 이번 AI 이미지 생성 열풍이 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문화예술이라는 게 누군가의 피땀 어린 작품이거든요. 그 노력이 존중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도 AI의 그 법적 가이드라인이 좀 세심하게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악재 또 악재, 국내 증시 향방은입니다. 네, 기댈 곳이 없다. 이렇게 주식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공매도가 재개된 날이었는데요. 이 공매도 재개, 또 미국의 상호 관세 시행 임박 등 코스피 급락 요인은 많았습니다만 좀 공매도가 재개되면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예상보다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공매도가 이제 전면 재개가 됐던 날이고, 지난 31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상호관세 부분이 또 악재를 줬어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그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코스피 코스닥 이제 다 빠졌던 이제 하루였고요. 이미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대차 잔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에 앞서서 주식을 이제 빌리는 행위인데, 대차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거품이 많이 꼈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거 중심으로
분명히 이제는 많이 빠질 거야라는 심리가 이제 존재했고요. 실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그날 참 많이 했습니다. 1조 넘게 매도를 던졌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거의 한 6천억 정도 지금 던지고 있더라고요. 매도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런 거 봤을 때에 뭐 이제 공매도의 영향 이런 것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지금 하락할 걸 예상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증가될 수밖에 없고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한데 지금 딱 시기는요. 일단 저처럼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신 분들은요.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도 투자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상호관세 끝나고 나서 과연 어떻게 또 4월 3일에는 품목관세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는 관세율이 책정되냐에 따라서 뭐 급등량이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확실하게 지금은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영향이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관세 이슈가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평론가님은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좀 공격적인 성향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매도가 들어오니까 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가 좀 바빠졌습니다. 좀 이런 사람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한데 사실 과거 공매도 금지 후 다시 재개됐을 때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외국인의 유입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 지금은 좀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영향이 컸을까요? 크죠. 어제였죠. 어제 갑자기 주가가 뛰었습니다. 어제는 좀 빨간불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는 좀 안도감을 찾으면서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었어요. 어제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상호관세 때문에 좀 장이 누르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공매도 자체로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거는 과거가 증명이 됐거든요.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공매도했다가 재개됐던 사례가 최근에 한 3곳이 있었는데 세 번의 이제 시즌이 있었는데 2009년 6월과 2011년 11월 그다음에 2021년 5월이었어요. 이게 공매도 금지했다가 재개됐던 날인데 그때 이제는 과거로 이제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제 재개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0.01%였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6개월치로 이제 내다본다 그러면 수익률이 6.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공매도에 어떤 뭐 제기가 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외국인 이제 순매도가 사실상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공매도가 재개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거다. 그다음에 유동성이 많아질 거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고 있고 확실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이런 거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일 날에 있을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는 또 정치 상황이 이제 경제 상황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외국인들의 추이가 아마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짚어주신 대로 어제 그나마 좀 코스피가 2,520원대로 회복한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 김문수 장관, 한동훈 전 대표의 테마주들이 일제히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좀 금요일 선고인데요. 오늘 장에서 아주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 정치 테마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테마주는요. 정치 테마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같은 학교로 나왔다는 이름으로 기대 심리로 아주 반응이 돼서 올라가죠. 무슨 뭐 성이 같다는 이름으로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테마주가 이런 거죠. 대선이 있을 거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대선 테마주가 또 붙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선이 없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판결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폭락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테마주를 그냥 하지 말아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너무 급등량이 심하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치고 내일 하한가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무엇보다 꾼들이 많잖아요. 테마 꾼들이 있고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 세력이 잘 움직이는 게 바로 테마 형성에서 움직인 거다 보니까 굳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하잖아요. 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만약에 손실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원망하면 안 된다고 좀 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원칙은요 항상 있습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거든요.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주 들어가서 실패해서 재산 잃어버리는 거는 저는 뭐 조금 매정할 수 있게 보일 수 있어도 저는 뭐 이거는 본인 책임이다라고 보지 이거에 뭐 정부가 책임져야 되든지 주식시장의 문제라든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책임의 원칙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환율도 좀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코스피는 급락, 환율은 급등을 했습니다. 1,472원 구전에 거래를 마쳤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1,470원이 넘어가고 장중이 아니라 아예 종가 기준으로 1,470원이 넘었을 때 네. 야 이러다가 진짜 1,500원도 뜯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는요 1,465원 정도 이렇게 지금 제가 방송하기 전에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사실 소폭 어제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은 환율이 그래도 이제는 1,465원이면 높아요. 사실 너무 높죠. 얼마 전만 해도 1,400원 가느냐 마느냐, 1,400원 넘어가면 국가 망한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얘기가 있었잖아요. 1,400원대의 환율이 뉴 노멀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새로운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물가 이거 자극 주거든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요 이제 2.1% 나왔습니다. 지난달.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3개월 연속 2% 물가거든요. 저는 이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2%대 물가면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제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다시 한번 3%대 물가 뚫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고요. 수입 물가 높아지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에 시간을 두고 반영이 됩니다. 물가 다시 한번 높아져요. 그럼 금리 안 내립니다. 계속 동결로 갈 거예요. 그럼 지금 부채 안고 있는 분들 그 부채 계속 안고 가셔야 됩니다. 아마 일각에서 기대하실 거예요. 이제 금리가 내려가서 금리 내려간다던데 내가 대출 좀 부담 좀 줄어들 수 있을래나 하실 텐데 지금 거시 환경으로 본다 그러면 힘듭니다. 지금 1,500원대에 대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끔찍하다고 봐요. 1,500원대는 우리 시장이 준비가 안 됐어요. 1,500원대의 환율은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만약에 1,500원대가 물론 천천히 오르겠지만 오른다 그래도 1,500원대에 간다 그러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가면 정말 외환위기급의 어떤 파급 효과가 분명히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금융당국이 나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절대 1,500원은 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나서서 조절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환율 자체만 보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줘서 저는 조금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 역시나 우리가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정치적 불안성, 요게 빨리 해소가 돼야지만 환율도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도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상호 관세 발효 앞두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트럼프가 자처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고집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밀고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것만큼 효과가 나오겠느냐고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간단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요. 성장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성장 가운데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물가만 오르는 형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아갈 때,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때 최악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미국에는 뭐 달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계란값이 너무 올라서.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한번 시장 가보세요. 계란 음식이 많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도 오늘 이제는 구내식당에서 이제 잘 가는 구내식당 있어요. 여의도에서. 갔는데 최근에 잘 생각해 봤어요. 계란 들어간 반찬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아직 체감을 못했습니다, 저는. 수출을 이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많이 요구를 했다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나오고 있는데 말은 그래요. 뭐 우리나라 계란 물량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미국으로 다 지금 수출이 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물량이 나가는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거든요. 네. 아마 우리가 눈에는 안 띄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나라의 달걀값 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이 봤을 때 미국이 더 난리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미국 경제의 둔화, 이런 것들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또 각국의 경제 상황에도 미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관세 전쟁이 이제 격화되면은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0.3% 떨어질 수 있다. 그냥 모든 전 세계 나라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시름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분산 투자하셔야죠, 당연히. 또한 ETF 상품 많이 좀 활용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직접 투자만 보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라든지 다양한 많이 몰리셨을 겁니다. 매그니피센트 네. 세븐 뭐 기술주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아시겠지만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느낌이 좀 다르죠. 많이 물렸을 거예요. 지금 많이 물렸고 네. 기술주 중심으로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이유가요. 일단은 지금 뭐 미국이 또 마찬가지지만 뭐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서도 사실 미국 금리는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계속 동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기술주에 먼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술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저 직접 투자보다는 좀 간접 투자도 활용해 보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분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떨어졌다고 해서 이미 물려 있는 상태에서 손절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고, 무엇보다 너무 미국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나라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투자하시는 것들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커피부터 맥주, 라면까지 먹거리 물가 릴레이 인상입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커피, 라면, 우유 등 우리에게 친근한 식품 대부분이 바로 어제 4월부터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줄줄이 가격 인상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현실화된 거예요. 저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고, 네. 결국에는 이런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원자재값 올랐다. 그 다음에 환율 때문에.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기업 업체들이, 식품 업체들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지 않느냐. 그 다음에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합니다. 맥주, 라면, 만두, 아이스크림 등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는 먹는 물가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 봅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기업들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동일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밀가루 가격이 높아지는데, 그것도 단위당 환율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작이에요. 지금 보면은 인상 업체 수를 조사해 봤더니 앞으로 올렸거나 아니면 앞으로 올릴 기업들을 해봤더니 이미 40여 곳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식품 업체들, 소비자 물가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석 달 사이에 41곳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맥주 올랐어요. 그 다음에 라면도 100원 정도 더 올랐고요. 즉석식품도 한 300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냉동식품도 약 10% 인상이 됐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줄줄이 이제 도미노처럼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분 탓인지 식품기업 한 곳이 올리면 너도 나도 다 같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원재료 값이나 환율 얘기도 해주셨지만 전국 혼란과 행정 공백 등 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좀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항상 기업들은요, 선도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가 선도 기업의 가격을 올리게 되면 후발 기업들도 같이 올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물가, 뭐 먹는 물가가 높아졌던 것들이 우리가 즐겨 먹는 업체들이 먼저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 이제 올리게 되는 거고, 이건 자연스러운 어떤 릴레이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생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가격이 높아지고, 이게 담합이라고 얘기하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묵시적 합의?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묵시적 합의가 이뤄서 그래서 좀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가 안정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네. 물가에 대해서 이제는 TF 조성해서 물가 인상에 대해서 이제 자제해달라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식품 업체들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지금 작년에는 계속 동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압박 때문에.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이때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소비자의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시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